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네, 지금부터 7월 10일 월요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지난주에 손실 본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듯이 조금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전은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예정된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물가 데이터에 대비하고 2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에 대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인데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12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약간 상승하면서 0.1% 미만 증가하였고요. 나스닥 컴포지트 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자, 또한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물가 데이터는 지난주에 발표된 잡 리포트 이후에 추가적인 페더럴 리저브의 이자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지난주에요. S&P 500 지수가 1.1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컴포지트 지수하고 다우존스는 각각 0.92와 1.96 하락을 했습니다. 또 6월에 예상보다 적게 증가한 넌팜 페이롤, 즉 비농업 고용자 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약간 강한 임금 증가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이자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께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리포트가 좀 더 경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반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다수의 그 쿼터리 어닝 리포트가 이제 발표되는데 이거를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게 금융 거물인 블랙락,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르고, 시티그룹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시가 됩니다. 오늘은 시티그룹과 JP모건의 주가가 각각 1%와 0.7% 상승했고 웰스 파르고는 약간 상승한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번 주 시작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하반기 시작은 슬로우다, 슬로우 스타트 투 더 세컨드 해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미국 지수들이 연초에 손실을 기록한 후 주식 선물은 오늘 혼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목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들 지표들은 페더럴 리저브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페더럴 리저브는 지난 10회 연속 인상 이후 6월 달에 그 이자율 인상을 보류한 뒤 이번 달 말에 정책 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대규모 2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할 것인데요. 목요일 날 펩시하고 델타, 금요일에는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르고, 시티그룹,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2023년 하반기 시작한 지 열흘째가 됐죠, 오늘. 올 상반기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으로부터 20%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에 진입하면서 예상외의 혼조를 보였는데 아직 투자자들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는데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이 불안해하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첫 번째로 우선 이번 주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이 현 강세장의 약점을 노출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2분기에 7.2%의 수익 감소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순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11.4%로 예상돼서 2021년 최고치인 13%보다도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업들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올려야 하는 동시에 금융 비용이 상승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채 수익률, 네, 미국 채권 시장 얘기죠. 미국의 채권 시장은 1년 전에 지속해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 경고음이 더 커졌는데 무슨 얘기냐? 작년 7월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2년 만기 수익률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해 역전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10년 만기 수익률은 2년 만기 수익률보다 1.08%포인트 하락해서 1981년 이후 가장 큰 마이너스 갭을 기록했습니다.
즉 이러한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전이 발생하면 채권 거래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중에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제 건전성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경제의 미래 전망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글로벌 증시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외의 시장은 올해를 전망이 밝은 가운데 출발했고 특히 중국이 코로나19 규제 해제에 따른 소비 확대가 중국 안팎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비등했는데 하지만 이 낙관론은 곧 시들해지면서 올해 홍콩 항생 지수는 하락했고 상하이 종합 지수는 3.5% 상승에 머물렀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은 5.4% 상승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유 네 번째. 고금리로 인한 문제가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시장에서 가장 안정해 보이는 부분도 금리가 오르며 취약점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지난해 가을 금리 상승에 따른 영국 채권과 통화 시장의 혼란 촉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포지셔닝에 따른 변화입니다. 올해 초에 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 지켜보던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퀀트 펀드에 합류하는 식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퀀트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른 계량적 투자 모델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수익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이는 미국 주식을 급격한 반전에 특히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전해드렸고요. 이제 그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거 있죠? 새로운 SNS. 이게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한국식으로 스레드고 네 영어식으로는 thread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가입자의 수가 서비스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7천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thread의 가입자 1억 명 달성 속도는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다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는데요. thread는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인데 들어보니까 트위터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출시 전부터 트위터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고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단시간에 덩치를 불린 원동력이 됐고요. thread 출시 전으로 저커버그 메타 CEO와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에서 벌인 신경전도 초반 흥행에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IT 업계에서는 thread가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트위터를 추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글쎄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트위터처럼 차별화된 문화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억 명 이상 가입을 했다는 거고요. 자, 끝으로 원 달러 환율 조금 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5원 상승한 1,306.5원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낮은 취업률, 높아진 임금 상승률 등으로 시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조금 오르면서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경제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